안녕하십니까. 심장내과 차명진입니다. 오늘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환자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주제로서 항응고제 주의사항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은 순서인데요. 우선 항응고제의 이름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항응고제라는 약제가 다른 약물들과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여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항응고제를 쓰면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합병증, 출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리고 정확한 복용 방법 순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은 지금 드시고 계신 약물이 과연 항응고제일까 하는 것입니다. 항응고제라고 하는 약제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일단 성분명으로 아픽사반, 에독사반, 리바록사반, 다비가트란 또는 와파린이라고 하는 약제가 들어있다면 이것들은 항응고제입니다. 아스피린 또는 클로피도그렐이라고 하는 성분을 가진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이것은 항응고제는 아니고 항혈소판제, 혈소판의 응집을 억제하는 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혈액이 응고되고 굳는다는 것에는 혈소판이라고 하는 것이 응집되는 현상 또는 혈액의 응고인자라는 것이 있거든요. 혈액 내에 있는 혈액 응고인자들이 활성화가 되면서 피가 굳어지는 현상,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혈액이 응고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혈액 응고인자의 활성화를 막아주는 약제가 항응고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응고제는 결국 혈액이 응고되지 않도록 하는 약제이고요. 항응고제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와파린, 그리고 와파린이 아닌 항응고제들이 있습니다. 와파린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요. 기계판막 치환술, 수술을 받은 경우이거나 또는 승모판 협착증이라고 하는 판막 질환이 중등도 또는 심각 정도로 상당히 심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항응고제를 사용할 수가 없고 와파린이라고 하는 약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조금 복잡한데요. 항응고제를 다시 말씀드리자면 와파린이 아닌 비와파린 경구용 항응고제로 나눌 수가 있고요. 와파린 안에는 가지고 계신 약제들이 와파린, 쿠마딘 이러한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비와파린 항응고제는 다비가트란, 리바록사반, 아픽사반, 에독사반이라고 하는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와파린 약제는 천천히 흡수되고 몸에서 천천히 배출됨에 따라서 용량 조절을 위한 혈액 검사를 자주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음식이나 다른 약물에 의해서도 약효가 굉장히 쉽게 변하기 때문에 다른 음식을 드시는데도 주의를 좀 해야 하고요. 하지만 약값이 매우 싼 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 인공판막이 있다거나 중등도 이상의 승모판 협착증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와파린을 드셔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와파린이 아닌 항응고제들, 다비가트란, 리바록사반, 아픽사반, 에독사반과 같은 약제들은 빨리 작용하고 빨리 배출되기 때문에 하루 한 번 또는 2번 드시는 약제들도 있고요. 하지만 또 단점으로는 이렇게 빨리 배출되기 때문에 약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효과가 좀 빨리 떨어지는 단점도 있습니다. 신장이나 간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혈액 검사를 가끔 하게 되고요. 또 와파린이와는 달리 음식이나 약물에 의한 약효 변화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음식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약값이 와파린보다는 다소 비싼 편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드시고 있는 약제가 대부분은 와파린 또는 말씀드린 비와파린 항응고제들 요 안에 들어가 있을 텐데요. 여기 예시로 보여드린 약들은 현재 시판되고 있는 약제들의 예시들입니다. 이 아픽사반, 에독사반, 리바록사반, 다비가트란과 같은 비와파린 항응고제들은 노악, 도악, 비타민 K 비의존성 경구용 항응고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통칭돼서 불리기도 하는데 모두가 다 같은 약제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러한 약들을 드시고 있다면 외래 진료를 보실 때마다
잘 약을 드시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담당 선생님들과 꾸준히 상의를 하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복약 수능도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서 약을 잘 드셨는지 또는 중간에 어떤 일이 있으셔서 약을 빼먹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었는지 또는 저녁약을 먹기가 너무 힘들어서 자꾸 빼먹고 계시지는 않는지 이러한 것들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혈전색전증 문제가 발생을 했다면 그러한 약제가 잘 듣지 않고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뇌졸중 의심 증상이 발생하였다면 말씀을 하셔야 하고요. 또한 그런 항응고제들의 필연적인 부작용인 출혈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을 했다면 가벼운 출혈이라고 하더라도 담당 선생님께 반드시 알려드려야 합니다.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부작용의 정도에 따라서 지속하거나 또는 임시로 중단하거나 또는 아까 보신 것처럼 다양한 항응고제가 있기 때문에 변경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또한 만약에 관련 질환이 아니더라도 다른 병원에서 새로운 약제를 처방받았다면 이것이 혹시 항응고제와 연관을 가지지 않는지 꼭 확인을 위해 말씀을 해주셔야 하고요. 또 혈액 검사를 했다면 다른 병원에서 했다면 그 혈액 결과지를 가지고 오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이거나 알코올이나 담배와 같이 생활습관에 어떤 변경이 있었어도 외래 때 꼭 말씀해 주시는 것이 진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선 다른 약들과 항응고제가 어떤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약들이 서로 영향을 미쳐서 서로의 효과를 변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상호작용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러한 항응고제 약제들은 주로 위장관에서 흡수되고 또 재분비되고 또 간으로 대사가 되고 신장으로 분비가 되고 콩팥으로 분비가 되고 이러한 대사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이러한 유사한 경로를 함께 사용하는 약제들과는 상호작용을 해서 이러한 노악 또는 항응고제의 혈중 농도를 올려서 출혈의 위험을 높이거나 또는 혈중 농도를 낮춰서 뇌졸중의 위험을 올리거나 하는 문제들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들이 일반 약초라든지 한약재, 건강기능식품들에 대해서도 관련 작용이 있는지 많이 물어보시지만 사실 많은 데이터들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오히려 확고한 조언이 조금 어렵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약물 및 다른 음식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신다면 처방받지 않은 약을 절대로 추가 복용하지 마시고 만약에 추가로 복용하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약제들 중에 와파린 약제는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 음식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가려야 되는 음식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와파린이 아닌 비와파린 경구용 항응고제, 에독사반, 리바록사반, 아픽사반, 다비가트란과 같은 약제들은 음식과의 상호작용이 비교적 적은 편이기 때문에 음식을 가리시는 데는 크게 주의하시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사실 건강식품이나 한약재에 대해서는 이러한 것을 알려드릴 지식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여러 가지 진료 지침이나 교과서나 이렇게 살펴보면 이러한 보시는 표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항응고제 약제들과 각각 개별 약제들이 모두 조금씩 반응들이 다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각각의 약제에 대해서는 관련 지식들이 쌓여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빗금처럼 임상 자료가 거의 없음. 이렇게 자료가 없는 부분도 굉장히 많을 만큼 약제의 상호작용은 매우 어렵고도 복잡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약제들을 복용하시는 경우에는 그 처방을 해주시는 선생님께 항응고제 복용 사실도 알려야 하고요. 항응고제를 처방받으시는 심장내과 선생님께도 다른 약물을 다시 처방받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래도 많이 궁금하시는 부분들, 특히 국내에서 많이 소비되고 있는 어떤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나 음식물들과 비와파린 항응고제들이 좀 어떤 관련이 있을까? 마늘, 생강, 은행, 인삼, 녹차, 갈초근 이렇게 건강 기능을 위해서 많이 드시는 이러한 식품 또는 건강 기능 식품들은 약제를 복용했을 때 혈중 농도가 조금 높아지면서 출혈 위험이 다소 상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당연히 아니겠고 데이터들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출혈 위험을 같이 가지고 계신 경우, 특히 75세 이상의 고령의 나이이거나 또는 60kg 이하 또는 120kg 이상의 과체중 등 체중이 일반적인 경우와 좀 벗어나시는 경우, 그리고 만성 콩팥병으로 신장에 이제 약재 배설이 조금 떨어지시는 경우, 심각한 노쇠, 기운이 많이 없으셔서 낙상 위험이 많아서 출혈의 위험도가 높으신 분들, 과거에 출혈 위험이 있거나 심한 빈혈을 경험하신 분들, 또는 항혈소판제나 진통소염제 같은 다른 약제들을 복용하시거나 관절 통증 이런 것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장기적으로 복용하시는 경우, 이런 분들은 출혈 위험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들을 추가로 복용하는 것에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셔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출혈을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력도 필요한데요. 일단 교정이 가능한 것들은 고쳐야 하겠죠.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는다면 고혈압 약제를 잘 처방받고 복용하셔서 혈압을 낮추어야 할 것이고, 꼭 필요하지 않은 진통제 등은 복용을 조금 줄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약물 복용 지침을 잘 지켜야지 출혈 위험을 최소화할 수가 있고요. 또한 다른 사람들과 많이 부딪힌다거나 또는 암벽 등반과 같이 위험할 수 있는 취미 또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조금 몸을 다치지 않는 쪽으로 변경하시는 것도 출혈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경미한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항응고제를 일반적으로는 다시 시작할 수 있고요. 보통은 한두 번 연기하거나 건너뛰는 것으로도 경미한 출혈을 많이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응고제 복용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항응고제는 우리 몸에 혈전이 생겨서 뇌졸중을 발생시키거나 간의 혈관, 신장의 혈관과 같은 굉장히 중요한 혈관들이 막히는 것을 막아주는 약이어서 되도록 중단하지 않은 것이 좋고, 따라서 경미한 출혈의 경우에는 출혈만 빨리 먹게 한 후에 항응고제를 다시 복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근데 생명을 위협하는 출혈일 경우에는 반드시 항응고제를 중단해야 할 것이고요. 다시 복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담당 선생님과 상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항응고제 복용하시는 중에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응급수술이 필요한 경우라고 하면 일단 상의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바로 중단을 하시고, 출혈이 될 수 있으니까요. 중단하시고요. 수술의 응급도에 따라 여러 가지 조치가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응급실로 실려 가셨다면 그 응급실에다가도 내가 복용하고 있는 항응고제의 이름, 종류를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다면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주 응급하지 않은 시술, 수술 또는 내시경 조직검사 등을 계획하시는 경우에는 항응고제 중단했을 때의 혈전색전증 발생의 위험과 수술과 관련된 출혈의 위험 정도를 저울질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일시적으로 항응고제 중단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아주 덜 침습적인 경우라고 한다면은 끊지 않거나 또는 하루 정도만 끊으면서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출혈 위험이 조금 있지만 지혈도 가능하고 이제 금방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마지막 투약한 이후에 보통 반나절 내지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충분히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와파린을 복용하시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그 INR 혈액검사 수치에 따라서 그러한 것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며칠 끊어야 하시는지는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출혈에 대해서 반드시 상담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비정상적으로 몸에 막 멍이 들거나 코피, 잇몸 출혈 등이 멈추지 않을 때, 또는 평소보다 평소에 있는 출혈이 좀 많아질 때,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또는 특히 기침에 피가 섞여 나온다면 반드시 외래에 일찍 방문하셔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평소와 다르게 어지럽고 창백해지고 갑자기 기운이 없어진다면 몸 내부에서 위장관 출혈과 같은 것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출혈에 대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만약 항응고제 약을 빠뜨리셨다면 하루 한 번 약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1회 복용량을 복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2번 약을 드시는 분들이라면은요, 이제 바로 잊은 약을 복용하지만 이미 시간이 많이 진행을 해버렸다면 저녁 약부터 원래대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실수로 다음 봉지까지 두 알을 드셔보았다면요. 하루 한 번 드시는 분들은 다음날 복용을 건너뛰지 않고 그냥 정상적으로 드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하루기 때문에 혈중 농도 거의 떨어지거든요. 하지만 하루 두 번 드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아침을 두 번 드셨다면 저녁은 건너뛰고 다음날 드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드리자면 혈액 응고, 혈전, 피떡과 같은 위험으로 이런 항응고제를 복용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약들을 처방을 받으셨다는 그 자체가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예방해야 되는 환자에 포함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혈액 응고의 위험이 출혈 위험보다 높다고 생각될 때 처방하는 것이 항응고제라서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뇌졸중이나 혈전 색전증 같은 혈전 위험이 매우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처방전에 따라서 하루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식사와 관련하여 정확히 복용하는 것이 혈전 위험, 출혈 위험을 모두 낮추는 데 매우 중요하고요. 처방되지 않은 약품이나 또는 건강식품 복용은 매우 자제해야 하고 꼭 필요한 경우라고 한다면 상의 후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에 몸 상태에 변화가 있거나 약 복용과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을 경우에는 항응고제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처방받으시는 선생님께 문의하시는 것이 반드시 중요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